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EBS 물류관리사 백소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국제물류론 기출문제 풀이하는 시간이죠. 자, 이번 시험은요, 24회예요. 24회가 언제야? 물으시겠죠. 2020년에 시행되었던 시험입니다. 2020년. 네. 자, 이번 시간에는요, 101번 먼저 할 거예요. 네. 다른 영상 보시면 1번, 81번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이번, 101번 시작하겠습니다. 국제복합운송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주세요. 자, 국제운송을 하는데요. 복합운송이에요. 여러 가지 운송수단. 그죠? 정의로 말씀드리면 2개 이상의 운송수단을 조합해서 운송하는 거. 그죠? 그것을 바로 국제복합운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주시면 돼요. 1번. 제가 이미 정의 말씀드렸죠. 그거 1번. 그래서 맞다. 그 다음에 2번. 일관 운임은 기본 요건이 아닌데, 요거 기본인데, 그쵸? 무슨 말이냐면, 국제복합운송, 자,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가지 운송수단을 이용을 해서 국제복합운송을 해요. 그래서 이랬을 때 일관 운임이라고 하는 것, 즉 영어로 보면 더 쉬운 것 같아요. through rate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얼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 이렇게 아니고 다 총괄한 거. 그죠? 국제복합운송의 특징은 바로 총괄이에요. 그래서 2번 틀렸다. 네, 깔끔하네요. 다음 102번 freight forwarder의 업무는 무엇이냐? 자, 여기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화주로부터 선적을 의뢰를 받아요. 근데 그때 화물이 소량 화물이에요. 그래서 이 포워더가 혼재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다른 포워더와 같이 혼재를 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실까봐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뭐 대단한 그림은 아니고 프로세스만. 자, 화주가 포워더한테 운송을 의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화물이 너무 적어요. LCL 화물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이 포워더는 이런 LCL 화물을 여러 명한테 모아야 FCL 화물이 되는데 지금 얘가 자체적으로 FCL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냐? 얘가 다른 포워더한테 부탁을 해요. 야, 우리 이 LCL 너한테 이렇게 줄 테니까 니네 거랑 같이 컨테이너 짜자. 공동으로 FCL 화물을 만듭니다. 바로 그 의미예요. 자, 이거 뭐라고 합니까? 코로드라고 합니다. 코로딩 뭐 똑같은 의미죠. 코로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실무적인 내용이죠. 다음 103번 보겠습니다. 다음 복합운송 경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내용 보시고요. 자, 여기서 키워드 극동에서 유럽 대륙을 연결을 한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바로 TSR 구간을 포함한다. 자, 그럼 TSR이 뭔데를 아셔야 됐죠. 자, TSR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모르실까봐 미리 적어놨습니다. Trans-Siberian Railroad. 뭐예요? 러시아 횡단 철도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러시아 횡단 철도를 의미하고 있는 다른 복이 딱 하나밖에 없다. 그죠? 시베리아라고 써여 있는 SAB가 됩니다. 그래서 5번 그냥 고르실 수 있죠. 다음 104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복합운송 경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랑 공부하셨으면 와, 연속적으로 벌써 몇 문제를 맞히는 거야. 그죠? 자, 요거 문제 풀기 위해서 제가 자료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띵! 자, 왼쪽, 오른쪽 각자 살펴보시고, 자, 극동에서 선박 출발해서 미국의 서부로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내륙으로 들어가죠. 이게 바로 IPI 루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루트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내륙으로 들어가요. 아시아에 출발해서 미국의 동부를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철도 타고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레피라고 하죠. 혹은 뭐 R이 리버스를 의미하니까 거꾸로 리버스 IPI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내용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04번. 극동적 항만에서 북미 서해안까지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철도로 내륙으로 들어가요. 그죠? 서해안까지 간 다음에
횡단철도를 이용한대요. 그리고 여기에서 전제가 있어요. 미국 내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륙이라 굳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은 바로 그냥 답 나오죠. 뭐예요? I, P, I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극동지역 항만에서 북미 동해안 혹은 아까 이렇게 거꾸로 들어갔죠? 자, 멕시코 항만에서 들어갑니다. 멕시코만에서 거기까지 해상 운송한 후에 철도로 또 내륙으로 들어가요. 그럼 얘는 뭐예요? 리피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다? 1번, 그죠? IPI, 리피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신지원 에듀 인강에서 제가 너무 쉽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노하우 많이 쏴드렸으니까 혹시 이거 지금 이해 안 된다 그러면 그 인강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5번 신용장 통일 규칙, 네, UCP죠. 네. 그 규칙에서 20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화증권 수리 요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고요. 자, 나머지 내용 다 맞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실 거고, 그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 그 교재에서 보셨잖아요, 그죠? 이미 다 숙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봐봐요. 4번. 용성계약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포함하고 있으면 안 돼요.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함. 그죠? 포함하지, 이렇게 쓸까요? 포함하지 않아야 함. 이렇게 쓸게요. 자, 용성계약에 따른다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요거는 제가 좀 더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화주가 운송회사에 화물을 맡겼어요. 자, 그런데 이 화주가 예를 들어서 운송비를 안 내고 있네요. 그러면 이 운송회사는 그 화물을 화주가 돈을 줄 때까지 갖고 있겠죠. 그죠? 물건 주면 안 되죠. 돈도 안 줬는데, 운송비도 안 줬는데. 그죠? 네, 이런 경우 화주는 만약에 이 수입자와 계약을 했을 때 은행을 통해서 돈을 지불을 하기로 했어요. 은행의 책임 하에. 그게 뭐예요? 바로 이제 결제로 넘어갑니다. 자, 신용장 방식의 결제라고 표현을 하죠. 결제 방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신용장을 통해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은행이 지죠. 은행이. 자, 근데 이 상황을 보세요. 이 물건은 운송회사가 봤을 때는 얘 거기 때문에 얘가 돈 줄 때까지 물건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은행에선 야, 그거 얘 거 아니야, 내 거야. 이렇게 분란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 선화증권에는 용선에 따른 계약 따르면 안 된다. 용선 계약에 따른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05번은 4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10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증권 종류에 따른 것으로 틀린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스테일빌 선적일로부터 잔고 별표, 그 다음 21일 별표. 네, 그 다음 오더비엘은 수하인란의 특정인을 기재하고 있는 안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좀 내용을 정리해야 되겠어요. 자, 이 BL이라고 할게요. BL 해상 서류. 자, 보내는 사람 적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적겠죠? 이 받는 사람은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보통 두 개 중에 하나 방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하나는 오더식으로 발행을 하고요. 오더식? 영어로 쓸까요? 오더식으로 발행한 BL에서 오더 BL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더 BL은 뭐예요? 오더 BL이라고 하는 것은 저 컨사이니 란에 뭐라고 쓰냐? to order라고 쓰거나 아니면 to order of 뭐뭐뭐 bank 은행 이름이 들어가거나 신용장인 경우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뭐의 지시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오더 알 빠졌다. 네. 오더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BL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근데 지금 2번 보면 수화인란에 특정인을 기재하고 있는 선화증권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특정인을 기재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건 특정인, 그 사람을 기재했다라고 해서 이거는 오더러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기재했다라고 해서 straight BL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직접 수화인란에 받는 사람 이름에 회사 이름을 적어요. 영어로. 누구한테 주세요. 물건 넘겨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2번은 틀렸죠? 수화인란에 그 특정 회사를 기재하고 있는 것은 오더 BL이 아니고 스트레이트 BL이다 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6번에 틀린 답 2번 고르세요. 그 다음에 107번 에어웨이빌 BL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주세요. 네, 에어웨이빌은 김영식으로만 발행한다. 이상 없죠? 김영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다 적었던 뭐예요? 스트레이트 BL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이트 형식으로 어느 회사 이름을 적는 거.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2번. BL은 일반적으로 본선 선적 후에 발행한다. 오케이. 근데 본선 선적 후에 발행하는 거, 선적 후에 발행한다라고 해서 수치식이 아니고 shift. 한국말로는 뭐예요? 선적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에어웨이빌은 유통성이 없다. 그리고 유가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골라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BL은 송화인이 작성해서 운송인한테 교부한다가 아니죠. 이건 뭐에 대한 내용? 에어웨이빌에 관련된 내용. 자, 5번. 에어웨이빌은 BL과 달리 상환증권이다. 에어웨이빌은요, 상환증권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BL은 상환증권이에요. 근데 에어웨이빌은 아니다.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107번에 맞는 답은 1번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108번 보겠습니다. 물류보안 관련 용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키워드 한번 쭉 뽑아보죠. 테러. 미국 관세청에서 만들었어. 그리고 공급사슬 전반, 모든 당사자들, 연관자들 쭉 참여하게끔 하는 물류보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CTPAT이죠. CTPAT이죠. 이거 이름 보시면 딱 알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C가 뭡니까? 세관에서 적은 거죠. 세관에서 만들었어. 그래서 Customs라고 쓰는 거예요. 세관. 그 다음에 T는 뭐예요? Trade. 자, 그 다음에 Partnership. 자, 그 다음에 A. 뭐에 대항하기 위한 거, 뭐에? 테러리즘. 네, 바로 이게 C, TPAT 됩니다.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돼요. 특히 이 CTPAT의 특징은 뭐냐? 세관에서, 미국 세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네, 그거 특징이고요. 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무역에 관련된, 그리고 무역뿐만이 아닌 무역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 있죠. 운송회사까지, 이런 회사까지도 같이 이 보안을 유지를 하게끔 하도록 하는 그런 규칙이다라는 거. 네, 그거가 바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9번 보겠습니다. 해상화물 운송장을 위한 CMI 규칙의 일부래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해상에 관련된 내용. 네. 자, 그 다음에 기업은 뭐가 들어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딱 보세요. 오케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쉬퍼는 누구예요? 물건을 보내는 사람. 그죠? 보내는 사람. 송화주. 그 다음에 물건 받는 사람이 있겠죠? 누구? consignee. 물건 받는 사람. 수화주. 그 다음에 운송해주는 회사가 있죠? 여기 적혀 있죠? 캐리어. 운송을 해주는 운송회사.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모르는 보기. 마스터. 선장이 됩니다. 배 운전하는 사람이죠. 선장. 네.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보기 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계약을 하는 사람인데 무슨 계약? 운송 계약을 하는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계약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대리인으로서 아니면 컨사인이 즉 물건을 받는 수하인이죠. 수하인을 대리해서 이 물건의 운송을 계약하는 이 사람은 그럼 누구예요? 바로 그냥 답 나오죠. 운송을 위탁하는 누구? 수출자가 되겠죠. 수출자 즉 송하인이 되겠죠. 수출자니까 송하인. 아까 물건 보내는 사람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쉬퍼가 되겠죠. 쉬퍼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쉬퍼가 나와 있는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기억은 쉬퍼. 그래서 가능한 답은 1, 2, 3, 5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쉬퍼는요. 보장을 해줍니다. 담보를 해줘야 돼요. 무엇을? 누구한테? to라고 해서 누구한테 한대요. 뭐라고? 그런 일을 이런 물품 계약이에요. 물품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담보를 한다. 누구한테? 운송회사한테 지금 위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나는 이런 목적으로 이 운송을 위탁합니다. 라고 하는 거. 누구한테? 운송회사한테. 그죠? 그래서 니은은 바로 누가 된다? 운송회사가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캐리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쉬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캐리어, 운송회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풀었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지 매치를 할게요. 자, 송하인은 담보합니다. accuracy, 정확성을. 뭐에 대한 거? 물품, 특정 물품이 누구에 의한 거? 자, 그에 의해서 수출자, 즉 송하인에 의해서 제공된 특정 모든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 물건에 관련돼서. 즉 수출자는 운송회사한테 물건을 줄 때 내가 지금 제공하는 물건이 뭐뭐입니다 라고 확실히 알려주고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 네. 그런 것들을 담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혹은 보상합니다. 어떠한 로스나 손실, 피해 혹은 부정확성으로 인해서 생긴 어떠한 비용. 자기가 제대로 알려주지 못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누구한테? 운송회사한테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답 3번 이상 없네요. 그래서 기억은 쉬퍼, 니은은 캐리어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혹시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번역한 거 넣어놨어요. 여기서 정지! 하고 받아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 110번 갑시다. 요번에 이제 UCP 나왔습니다. 신용장 규칙의 내용이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걸 골라라 이렇게 했습니다. 신용장에서 얘기하는데 이건 규칙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to 언제까지, 언제부터, 그리고 언제 사이, between. 자, 요런 것들은요. 그 기재된 날짜, 그 날짜 혹은 언급된 그 날,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해석을 할게요. 자, 결정합니다. period of shipment라고 써있죠. 이건 뭐예요? 선적 기간이에요. 선적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적하세요 라고 썼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구체적인 날짜를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7월 7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월 7일까지 하면서 to 이렇게 썼어요. 혹은 뭐 당연히 영어로 써야지, 영어식으로. 그 다음에 뭐 from 이렇게 썼어요. 바로 그런 내용을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적 기간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썼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날짜를 포함한다, 안 포함한다? 이거는 포함한다.
7월 7일까지 선적하세요. 그럼 이 날짜 7월 7일 포함합니까? 한다는 얘기예요. 보기 보세요. 포함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include가 있죠. 그래서 얘 버리고 세 개 중에 하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언제 before 전까지 혹은 이거 후라고 써 있다면 이것은 그 언급된 날짜를 어떻게 한다? 7월 7일 전까지는 물건 주세요. 혹은 7월 7일 이후부터 물건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런 날짜 포함한다 안 한다? 그것은 안 포함한다. 이 날짜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규칙을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exclude. 그래서 얘 버리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from 그 다음 after라는 단어가 maturity date 이거는 만기예요. 만기일 환어음 같은 거 사용할 때 이건 결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환어음 등등 어떤 만기를 결정할 때 이런 단어들이 쓰인다면 그 언급된 날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exclude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맞겠네요. 그래서 110번은 답 1번 고르세요. 다음 자, 111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엔나 협약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냐? 무역에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간에 참조하는 무역에 관련된 국제 협약입니다. 그곳을 바로 비엔나 협약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CISG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이 비엔나 협약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이 협약에서는요,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아요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 제가 미리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정지! 그리고 막 적으세요. 자,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 볼게요. 적용 제외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 즉 이 얘네는 다 적용이 안 되는 거, 적용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다른 보기들은 다 안 되는 것이에요.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5번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얘는 된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 고르시면 돼요. 네, 아까 문제는 틀리셔도 돼요. 괜찮아요. 뭐 이거 틀려도 나머지 다 맞는데 뭐. 자, 그 다음에 112번 보겠습니다. 주요 조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112번. 자, 1번. DP는 관련 서류가 첨부된 기한부에 틀렸다. 뭐죠? 기한부 얘기 나오면 뭐예요? DA. 틀렸고. 그래서 땡. 그 다음에 2번. 표준품 매매란 공산품과 같이 생산된 물품의 정확한 견본의 제공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신용장 방식에 의한 거래에서 신용장인 경우에는요. 벌크 화물은 5%까지 과부족이 자동으로 용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 이런 것을 인정 안 한다 라고 하는 문구가 없다면 자동으로 5%의 그 과부족은 용인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맞고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CAD는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에 의거해서 환화음을 추심하여 CAD는 환화음을 발행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은 CAD가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추심이다. 뭐 CAD 몰라도 지금 추심이라고 했잖아요. 힌트 줬잖아요. 그죠? 맞춰야지. 컬렉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5번. FAQ는 양육항에서 물품을 품질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FAQ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RT에 관련된 것이죠. RT는 뭐예요? Right Time. 그죠? 그래서 5번도 틀렸고. 그래서 맞는 거 3번 고르세요. 딱 113번.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자, 제가 그 자료 화면을 미리 준비했으니까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해석을 좀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보세요. 아까 이게 글씨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어요. 쪼개서. 자, 보겠습니다.
자, subject matter insured라고 써있죠. 얘는 뭐예요? 피보험 이익을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피보험 목적물입니다. 피보험 목적물. 그 피보험 이익이 혹은 그 해당 물건이 destroyed 됐습니다. 네, 완전히 상실되어서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아니면 되게 많이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 아니면 그 assured 피보험자라고 하겠습니다. 피보험자가 그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정도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 전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바로 actual total loss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있잖아요. 그 보험사고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이제 하나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니은은 무엇이냐? 자, 이런 경우가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 혹은 이런 경우가 있다. 자, 뭐냐면 extraordinary 하죠. 이례적이지 않은, 그죠? 이례적이지 않은 희생이나 혹은 이례적이지 않은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 비용이 자발적이었어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왜? preserving 그 물건을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그 물건을 그 화물이 운송되는데 공동 위험에 처했었어요. 그래서 남은 화물을 구조하기 위해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다른 어떤 화물을 희생시켰거나 혹은 그런 상황을 좀 더 상황이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어떤 비용을 지출했어요. 근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의도가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발생했어요. 자, 이랬을 때 일어난 사고는 어떤 것으로 처리합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공동 훼손의 사고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요건이 맞으면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공동 훼손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general average에 관련된 단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 단어를 뺐는데요. 이거는 공동항해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위험에 처한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13번에 기억에 들어갈 것은 무엇이다? 현실 전손이 된다. 그게 어디 있어요? 3번에 있어요. 아니면 1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은은 뭐다? 이거는 공동 훼손에 관련된 것이다. 그죠? 기억은 현실 전손, 그리고 니은은 공동 훼손에 관련된 거. 그래서 답은 3번밖에 안 되네요.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요번 회차 문제 중에서 영어가 제일 많이 나온 문제 같아요. 그 다음에 34번 보겠습니다. 114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보험에 관련된 거 C 조건입니다. 거기서 담보되는 손해가 무엇이냐, 즉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손해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담보 유형 A, B, C로 구분해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C만 물어봤으니까 C에서 동그라미 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보니까 어디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당연히 X에 표시가 되어 있겠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여기 있다. 피난항에서 화물이 양화되는 것으로 인한 손해. 피난항 어디서? 피난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조난항이라고 합니다. 조난이 됐어요. 그래서 조난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걸로 피난을 해요. 거기에서 화물을 양화할 때 생길 수 있는 손해는 지금 보시니까 C에서 보상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된다라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물론 하나하나 해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하나만 대표로 할까요? 봐봐요. 2번 보시면 지진 또는 낙뢰로 인한 손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세요. 지진, 낙뢰 안 된다고 써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안 되고 1번만 그 보험회사에서 C 조건일 때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인코텀스 나왔습니다. 115번 보겠습니다. 인코텀스인데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사실 3초면 3초도 안 걸려요. 그냥 1초 문제. 왜냐면 지금 여기에선 DDP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DDP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DDP 조건에서는 셀러가 의무를 갖고 있어요. 바이어를 위해서. 자, 바이어 국가에서 뭐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import clearance, 수입 통관을 해야 되는 의무를 수출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피지컬, 물리적으로나 혹은 법적으로 수출자한테 그런 일을 수행하는 게 만약에 힘들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거를 고려해봐라. 무엇? 어떤 것? DDP가 안 되면 DDP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있죠? D로 시작하는 거 뭐 있습니까? 바로 DAP나 혹은 DPU가 됩니다. 당연히 요거 순서 서로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요거는 딱 보면 그냥 바로 나올 정도로 아마 공부를 하거나 혹은 이해를 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116번 보겠습니다. CIF 규칙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줬어요. 페이지 좀 잠깐 넘길게요. 옳지 않은 걸 골라라. CIF입니다. CIF는 수출항, 도착항. 자, 이때 운송 계약을 누가 합니까? 수출자가 한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거 이해하시면 되겠죠? 1번.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번은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없는데 자꾸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물건에 대한 위험은 수출자가 여기까지만 지대 위험은 수출자가 여기까지만 가지고요. 그 다음에 돈은 여기까지네요. 그러니까 비용은 요 도착항까지 냅니다. 1번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위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매수인은 자신의 운송 계약상 목적항 내의 지점에서 양화에 대해서 틀렸어요. 이건 틀렸어요. 왜냐? 이 운송을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매도인이 집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의 내용은 틀린 말이에요. CIF 조건에서요. 수출자가 도착항까지 물건을 보내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2번 틀렸고 그리고 이 뒤에 문장에 대해서는요. 제가 규정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굳이 달달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이 기본만 딱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틀린 답 그냥 쉽게 고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7번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DPU, DDP, CIF, 그 다음에 DPU 다 나오네요. 많이 나오네요. 자, 여기에서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DPU에서. DPU는 2020 버전에 새로 생겼죠. 그래서 당연히 2020년부터는 몇 년간은 당연히 DPU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DPU에서 U는 뭐예요? 언로딩을 의미하죠. 도착지에서 화물을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언로딩 하는 거, 내리는, 양하하는 비용까지 누가 낸다? 수출자가 낸다. 그죠?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나올 거라고 수업에서도 말씀을 강조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요. 수출자가 이런 리스크를 진다. 그 물건을 어디까지 갖다 놓는데 그런 리스크를 지는데, 그 다음에 도착지에 지정된 항에서 물건을 장난해. 왜냐면 도착지면 물건을 내려야지. 왜 지금 로딩 올린다고 해요.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다. 그죠? 이게 무조건 틀렸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왜? DPU에서는 쉬퍼가 도착항에서 내리는 책임도 집니다. 네, 그래서 로딩이 아니고 언로딩이다.
그죠? 공부 안 한 사람은 도착지에서 물건을 실는다? 그걸로 이 문제가 그러니까 도착지에서 물건을 실는다? 그 내용으로 아마 이거 맞췄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 DPU인데 언로딩이지 이렇게 맞췄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8번 갑니다. ADR 이렇게 써 있는데요. ADR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대체적 분쟁 해결이라고 합니다. 대체할 수 있다. 얼터너티브라고 써 있죠. 꼭 소송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를 ADR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옳은 건 뭐야? 소송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답은 소송이 없는 4번밖에 없네요. 그죠? 4번. 소송. 네. 너무 쉽죠? 그 다음에 119번 보겠습니다. 관세법상 내국 물품이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써 있죠.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수입 신고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물건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 세관에 수입 신고를 완료했어요. 이미 다 처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항이나 공항 안 쪽으로 이제 나오면 돼요. 밖으로 나오면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입 신고가 완료됐다. 그러면 이거는 내국 물품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얘는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물품입니다. 그러면 얘는 수리가 안 됐으니까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내국 물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온 물건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내국 물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120번 마지막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인코텀스에 관련된 것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주세요. 인코텀스에서는요. 이런 거 다루지 않죠. 이런 거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습니다. 너무 쉽게 맞출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에 시행되었던 물류관리사 중에서 국제물류론 문제풀이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EBS 물류관리사 그리고 신지원 에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백소라 교수입니다. 고맙습니다.